이제부터 주식회사 소만사 대표이신 김대환 강사님을 모시고 IT 마인드업 열려라 톡톡 제4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부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연일 매주마다 우리가 진행하는 우리 열려라 톡톡에 여러분들이 참석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강사 선생님은 몸값이 매우 비싸고 기업의 CEO로서 창원까지 오기가 불가능한데도 제가 특별히 청을 하여 오늘 내려오셔서 오늘 저녁차로 또 올라가셔야 됩니다. 저하고는 다른 모임의 어떤 포럼의 멤버로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일요일날 청계산에 등산을 가면 이렇게 스쳐서 이제 비슷한 시간에 등산을 하기 때문에 자주 뵙고 그랬습니다. 서울대 공대 산업공학과를 나오시고 우리 사법부의 인재인 이기리 판사랑 대학 동기입니다. 예. 하여튼 오늘 좋은 강의를 듣고 좀 약간 어려운 부분, 법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거가 있고, 오늘은 IT 기계에 대한 기보다는 조금 약간 또 다른 측면에서 터치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참 지난번에 소개했던 구글 음성 인식 마이크로 입력하는 거 하루하루가 틀리게 달라져서 지금은 여러분 다시 해보시면 띄어쓰기가 퍼펙트하게 거의 완벽하게 띄어쓰기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아까 2시 반에 저 멀리 파주에서 비송사건 당사자 출석 확인이 필요해서 아주 분기탱천해서 그냥 원장이 도장 찍어주면 되지 왜 파주에서 여기까지 불러느냐 하는 당사자한테 차를 대접하면서 구글 음성인식 기능을 가르쳐 줬더만은 자기가 오늘 창원법원에 안 왔으면 평생을 두고 후회할 것이었다고 그렇게 아주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놀리지 말고 음성인식 기능 자꾸 한번 써보시면 에버노트랑 결합해서 무지무지 좋을 겁니다. 어제 불일폭포 갔다 와서 오늘 창원 이야기에다 불일폭포 단상이라고 적은 폭포 밑에서 말로 다 읊어갖고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여튼 꼭 여러분들 활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판례 연구회 때문에 쉬고 9월 마지막 주에 또 카이스트 우리 아주 좋으신 교수님이 아주 명강의를 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사님은 현재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이시며 세타, 즉 소프트웨어 미국 수출회사협회 회장으로 계신 김대환 강사님께서 강해 주실 주제는 IT 기술에 의한 파괴적인 혁신 사례와 개인정보보호 가버넌스입니다. 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들 모두 소만사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의 약자로 소만사입니다. 대부분 분들이 혹시나 중국 자본 아니냐, 중국에 있는 무술 총사인 소림사와 무슨 관계냐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순수한 한국 자본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예, 뒤에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저는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를 18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버틴 회사가 되겠고요. 벤처 창업 관련돼서 고려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수익 1% 기부하는 게 좀 특이한 일이 되겠고요. 잠깐 2분만 회사 소개를 하는 동영상 봐도 괜찮을까요? 예.
조금 올드데이트 돼가서 올해가 이제 법인 수익 1% 기부하는 거에 9년 차가 됐습니다. 예전에 10년 차였는데요. 10년 차에는 좀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첫 번째 강의 주제가 IT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세상인데요. 넷스케이프를 창립했던 마크 앤더리스라는 사람이 2년 전에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가는 Why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그런 비슷한 형태로 글을 썼는데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세상을 먹어가고 있는, 그런 IT 기술이 먹어가고 있는 그런 표현이 요즘에는 과언이 아닌 정도의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미디어 측면에서 이제 애플이 1968년부터요, 지난주에서 애플 와치가 나왔죠. 웨어러블까지 이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5년마다 인프라가 이제 IT 인프라가 혁신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80년에 PC 혁명, 95년도에 인터넷 혁명, 2010년도에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의 혁명이 있겠습니다. 15년마다 이렇게 판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바뀌는 그런 격동의 시기가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IT 자체의 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까지도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나 이제 잡스의 귀환 이후로 나온 디바이스 중에서 아이팟부터 시작해서 10년 지나서 이제 아이패드, 아이폰까지 있고 이제 웨어러블까지 나왔죠. 특히나 아이폰에 의해서 바뀌는 변화는 계속 가속화돼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바뀌는 변화가 계속 가속화돼서 앞으로의 또 10년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내비게이션이라는 디바이스가 있었는데, 디바이스가 이제는 더 이상 판매가 안 되고 앱 형태로 스마트폰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포터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없어졌습니다. 필름은 이미 전에 간 거고요. 카메라도 시장이 가고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6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카메라의 많은 부분을 또 잠식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지도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지도를 만드는 사업자가 없어졌습니다. 거의 지도를 물리적으로 출판하는 사업자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안 만들고 있어도 몰랐는데 그런 많은 사업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124 정보 서비스도 많은 감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124의 사람들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백과사전,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이제 더 이상 출력해서 종이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디지털 형태로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250년 동안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이 출력본으로, 종이로 이루어졌는데요. 250년 만에 종이가 아니라 디지털로 변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도 마찬가지고요. 잡지도 없어지고, 신문도 옛날보다 영향이 커지고 작아지고, 우정사업, 정보, 문자 서비스, 그리고 전화산업 자체고 100년 만에 벨이 만들어지고, 벨이 처음 전화를 발명한 다음에 100년 만에 전화산업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좀 이따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종적인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2개 혹은 3개의 플레이어 중에 하나인데요. 애플은 디바이스 측면에서 디스럽터, 파괴자, 혁신자 혹은 파괴자인 것 같고요. 구글은 이제 웹 서비스 혹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의 파괴자인 것 같고요. 아마존은 이제 상거래 측면에서의 파괴자인 것 같습니다. 3개 축의 파괴자인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디바이스 통해서 또 앱까지, 생태계까지 바꿔주는 애플의 파괴적인 히스토리를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글이 되겠습니다. 구글이 처음에는 검색을 시작했죠. 그때 경쟁사는 야후였고요. 두 번째로 지메일을 만들었죠. 그때 경쟁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한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를 만들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경쟁사였습니다. 페이스북을 따라가는 구글 플러스는 만들었지만 아직은 흥행 못하고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은 아마존의 경쟁사입니다. 안드로이드 OS를 만들어서 애플과 MS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검색은 독보적으로 이겼고, 메일 서비스도 이겼고, 브라우저도 이기고 있고, 아직 소셜은 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는 경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OS도 제 개인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로 워낙 많이 가기 때문에 승리하고 있는 상태, 위닝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 외에 구글이 새로 만들고 있는, 처음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물론 인수한 회사가 많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 것이죠. 구글은 뼛속까지 기술 중심 회사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런 게임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담하는 이런 소셜 네트워킹, 물론 소셜 네트워크 잡담이라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구글이라는 기술 하는 회사 입장에 봤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잡담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열정을 못 갖나 봅니다. 하여튼 그런 게임이나 그런 사람들의 교류 관계를 빼고 기술 중심의 생태계는 어떻게 보면 구글이 놀랍게도 펼쳐나가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검색 엔진과 인터넷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물리적인 세계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구글 글래스가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데를 인수해가지고요, 로봇 시장에서도 1등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 라이선스도 확보됐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주 같은 데서는 무인 자동차의 라이선스, 드라이버 라이선스도 제공하는 미국의 주가 생겼죠. 그러니까 네스트라고 이제 2조 원에 인수했는데요, 올해 초에. 이거는 이제 항온항습기 같은 방에서 있는 그 온도 조절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2조 원이라는 데는 큰 돈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디지털 홈에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건데요. 유튜브 인수 비용이 1조 원 됐을 때도 사람들이 겁나 돈 많이 들었다 했는데 2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인수를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좀 이렇게 소탈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죠? 네. 용어 자체를 이렇게 일부러 좀 이렇게 재밌는 용어를 쓰려고 하는데요. 겁나 그래서 큰 돈을 써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공위성 사업도 진출해가지고요, 아직까지 인터넷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30%밖에 안 되고 있더라. 나머지 사람들한테 인터넷을 하는데 망을 까는 건 불가능하니까 저궤도위성 같은 거 혹은 풍선 같은 거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접속을 보장하도록 하자 라는 걸 하고 있는 데가 또 구글이 되겠습니다. 너무 펼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많이 두고 있습니다. 돈비 이불인데 원래 권력을 잡게 되면은 그 안에서의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돈비 이불이라는 나쁜 놈이 되지 말자 라는 구글의 초기의 이상을, 도덕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 들고요. 어쨌든 이 구글의 거침없는, 어떻게 무자비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이 기세라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구글의 검색이 그 코스트 바이 클릭 퍼 CPC 한번 클릭할 때마다 돈을 버는 건데요.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주요 4대 방송국의 광고 수익을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방송국의 광고 수익을 다 합친 것보다 구글의 검색 엔진에 클릭하는 서비스의 광고 수익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풍부한 캐시 플로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새로운 사업을 끌고 나가는 건데요. 지금까지 구글이 나온 지, IPO한 지 10년 됐거든요. 구글이 상장한 지 10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것을 이뤘는데, 또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 창업자가 아직도 40대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10년 이상은 최소한 CEO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10년 이상 CEO 할 수 있거든요. 애플은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끌고 갔던 잡스라는 인물의 부재가 어떻게 앞으로 10년을 끌고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구글과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앞으로도 최소한 10년 이상 지금과 같은 무자비한 놀라운 이런 파괴 활동을 할 겁니다. 아마존인데요. 우리 맨 처음에 아마존은 책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알면 할수록 무서운데요. 그냥 온라인 서점이었는데 지금은 월마트를 위협하고 있는 유통회사가 됐습니다. 10몇 년 만에 월마트를 위협하는 유통회사가 됐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월마트는 당연히 10년 안에 넘어서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모든 고객 접점 채널에서의 상거래를 아마존이 많은 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책방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 게 하여튼 끝나가지고 최근에는 디바이스가 갔죠. 킨들이라는 디바이스가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도 아마존에서부터 시작했죠. 유통을 벗어나서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상거래를 끌고 가는 그런 아마존의 놀라운 확장. 그러니까 이제 월마트가 처음에는 이제 그 반센 노블스라는 서점하고 경쟁하는 회사가 아마존인데 그건 이미 10년 전에 끝났다는 겁니다. 반센 노블하고 경쟁이 끝났고 그 외에 모든 이제 사람들 상거래를 매개하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웹 서비스가 지난 15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웹메일은 처음에 MS 한메일이 나왔고 지메일, 우리나라에서 다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메일 서비스가 글로벌을 평정하고 있죠. 전자상거래는 95년도에 아마존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이베이도 있고 알리바바도 있고 일본에 라쿠텐도 있었고 상거래는 계속 이렇게 끌고 간 것 같습니다. 검색은 이제 구글이 야후보다 후발주로 나왔으나 그 다음에 평정하고 있고요. 중국에는 바이두, 한국엔 네이버, MS도 후발로 빙을 내고 있습니다. 인맥 서비스는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더 빨랐던 것 같은데요. 알러브스쿨도 있었고 싸이월드도 있었고 미국에서는 마이스페이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와서는 거의 인터넷은 페이스북이다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인터넷 전체를 장악하는 기세로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밴드, 카카오 스토리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페이스북은 약간 퀘스천 마크를 두기 때문에요. 디스트럽터에서 약간 빼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분도 있는데요. 그건 뭐 마찬가지.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은 약간 퀘스천 마크고요. 좀 더 확실한 구글이나 아마존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까지의 무자비한 확장의 추세를 계속 이어갔을 때 이 회사가 어디까지 갈 건가 정말 놀랍기도 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입장도 계속 보게 되는 건데요. 메신저는 초기에 MSN이 확 잡았고 그 후에 우리나라 네이트온 메신저가 국내에서 1등이었죠. 중국에서는 이제 QQ 메신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QQ 메신저 텐센트라는 데서 모바일에서는 위챗을 만들었고 김범수 회장이 카카오톡을 만들었고 라인이 중국은 다 장악했습니다. 일본은 다 장악했습니다. 전 라인이라는 서비스가 너무 놀라운데요. 우리나라 서비스 중에 일본 사람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족시켰던 서비스가 처음입니다. 단군부터 지금까지 이런 서비스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동영상 스트리밍, 클라우드 서비스, 최근에 아마존 차량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런 웹 서비스가 있고 기존에 아마존이 있고 상거래는 아마존, 모든 기술에서는 어떻게 구글, 그리고 디바이스는 애플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고노와 고잉, 이미 사라졌거나 아니면 없어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뭐냐 라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뭐 이런 내비게이션은 이제 다 앱 형태로 독립적인 디바이스에서 앱으로 가버렸죠. 그 자체도 자기 브랜드를 살리기도 어려운 거고요. MP3 플레이어 이미 애플의 아이팟도 이제 단종이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다 가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가기 때문에. 소니의 워크맨 이미 가버렸고요. 필름이었던 코닥,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만들었던 코닥 이미 가버렸고요. 파산해버렸고, 우리 어렸을 때 열심히 봤던 리저스 다이제스트 파산 혹은 뭐 가버렸습니다. 전 깜짝 놀랐는데 리저스 다이제스트가 작년에 파산됐다는 거고, 노키아 G89 거의 쪼그라들었고, 보더스가 반센노블스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그나마 반센노블스는 명명을 유지하고 있고 보더스인 2위 서점은 이미 파산했다는 것이죠. 뉴스위크가 이제 원래 온라인으로만 수치가 안 맞기 때문에 종이 출판을 못하겠다 했다가 다시 또 종이 출판을 올해부터 했는데요. 일단 이제 깔딱고개 있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는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사버렸죠. 미디어는 이제 아마존 같은 인터넷 기업의 CEO가 푼돈으로 사버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왔습니다. 이런 이제 방송 3사가 옛날에 그 KBS, MBC, SBS 방송 3사의 영향력이라는 게 옛날에는 너무나 압도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0대, 30대 초반들은 TV를 잘 안 본다는 겁니다. 요즘에 방송이나 라디오를 보면요, 타겟팅이 30대 후반, 40대 초반 사람들로 돼 있습니다. 최양락 씨가 다시 나오게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왕창 흘러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흘러가서 다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TV를 보는 사람들이,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타겟팅하기 위해서 옛날에 흘러갔던 사람을 다시 내보낸 겁니다. 미디어, 광고, 방송의 역할이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보지 방송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미디어들이 해체되고 있는 것이죠. 권력을 한번 가졌다가 놓치는 것은 엄청나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인터넷 미디어의 발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또 보고 있기도 합니다만 대세는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브리타니카 백과사전도 있고, 5년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는 닌텐도 가지고 못 만드냐 라고 혁신의 아이콘을 하지 않았습니까? 닌텐도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이제 안 되거든요. 다 스마트폰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게임들이. 스마트폰 게임 만들 누가 닌텐도를 사가지고 거기서 하겠습니까?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엑스박스 이런 것들만 겨우 살아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도 앞으로 올라가기보다는 꺼져가는 분위기가 더 있습니다. 월마트, MS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0년 안에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인텔 같은 놀라운 회사도 마찬가지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C에서는 CPU가 강력했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이미 놓쳐버렸기 때문에요. 인텔이 10년 후에 존재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5년 안에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노키아가 5년 안에 확 가는 걸 보니까요, 인텔이나 이런 회사들은 특히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 썼지만 저는 이제 은행 같은데 또 이제 10년, 20년 이게 10년을 버티는 이유는 뭐냐면 전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노조적인 의미인데요. 부정적인 의미라보다는 은행의 부행장님 같은 분을 뵈면 은행 거래의 90%가
비대면 접촉이랍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다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인터넷 뱅킹하고 있기 때문에 90%의 트랜잭션이 거래가 비대면 접촉, 대리점을 가지 않고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리점이 전국에 7,000개, 8,000개라는데요. 사실은 뭐 대리점 하나마다 유지하는 비용이 30억 정도 듭니다. 그런 많은 비용들을 들이면서 대리점을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단지 기존의 직원들 정리하는 것이 노조의 등등 때문에 못하기 때문인 건데요. 그렇다고 노조가 나쁜 의미라보다는 산업적으로는 이미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때는 대면 접촉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90%가 온라인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고 숫자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10%를 위해서 그 많은 비용을 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10년에 걸칠 건지 5년에 걸칠 건지 20년에 걸칠 건지 그거는 이제 그 기존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내가지고 지키느냐의 문제지 미래는 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무서운 일이죠. 우정사업 우편 몇만 명을 이제 고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봐서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비즈니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편을 물리적인 우표를 붙여가지고 배달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워낙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향후 10년 안에 없어질 직업군 중에 대표적으로 우체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아무런 소식입니다만 또 미래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저항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대세가 되었기 때문에요. IT 삼국지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 이외의 강자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 강자가 있고 중국에서 요즘 한참 말이 많은 상장을 앞두고 말이 많은 알리바바 게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메시지 채팅을 통해서 플랫폼으로 가고 있는 텐센트 QQ 위챗을 가지고 있는 텐센트 저는 알리바바보다 텐센트가 더 무서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검색의 바이두 요즘에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샤오미 스마트폰 디바이스 제조자죠. 샤오미하고 레노버하고 화웨이 한국이 이제 우리가 현재까지 디바이스 강했죠. 전자 그 다음에 사실 라인은 놀라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일본을 장악한 라인 서비스 국내를 장악한 카톡 서비스 한국은 또 게임이 제일 강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게임이 가장 잘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물론 중국이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나게 커지면서 한국을 M&A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요. 한국의 게임 개발사가 씨가 마르게 됐습니다. 좀 뜬다 하면은 중국이 자본의 힘으로 이제 다 인수를 해버립니다. 하여튼 삼국지에서 미국과 중국과 한국 대표적인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한국이 구글에 비해서 네이버가 무지하게 많이 부족한 면도 있었고 또한 알리바바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부족할 수도 있고 텐센트에 비해서 카카오톡이 부족한 점이 있고 한데 다르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이외에 이 정도로 로컬 업체가 위세를 가져가면서 최소한 자국 시장 내에서 이 정도의 점유율을 가진 나라가 있는가 싶습니다. 전 세계 상위 20개, 30개 나라에서 볼 때 물론 나머지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는 명수가 워낙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3대 강국이라 말하는 게 조금 우습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나라들이 이 정도까지 따라온 나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색이나 게임이나 상거래, 웹메일, 모바일 메신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분야 자국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는 검색은 거의 70%였다가 안드로이드 때문에
스마트폰 때는 네이버가 검색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PC와 스마트폰 합치면 네이버 검색률이 50% 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좀만 있으면. 어쨌든 검색이나 게임이나 상거래, 웹메일, 메신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분야에 자국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미국과 중국을 빼고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경제 부도가 비슷하거나 더 큰 일본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는 왜 이런 게 없을까? 그런 서비스가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 혹은 자기 나라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얘기, 사실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삼성, LG, SK, 현대 대기업들을 말씀 많이 했는데 1990년대 이후에 탄생된 기업 중에서 대기업군으로 가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탄생된 기업 중에 번듯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 말은 이제 1960년대 이후에 한국의 사회가 약간은 이제 닫힌 구조가 된 거죠. 사람의 인재나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기존의 기업들이 흡수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런 네이버나 NC나 넥스나 다음이나 지마켓 옥션, 카카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 십몇 년 만에 많은 성장을 이뤘고 대기업을 이뤘고 사실은 그 안에 뭐 몇십억 대의 몇백억 대 자산가를 수백 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최근에 10년 동안, 20년 동안에 유일하게 대기업된 계기를 만들었고요. 그것은 또 인터넷의 힘, IT의 힘, 소프트웨어의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배경에서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연히 기업가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베이스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우수한 IT 인프라가 있고요. 초고속 인터넷을 가장 먼저 딴 정책적인 그런 투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PC방이 아주 또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게임 산업의 발전에서는 PC방을 놓고 논할 수가 없는데요. PC방이 있으니까 과금 대상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개인들한테는 돈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PC방한테는 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 2년 사이에 10,000개의 PC방이 생겼거든요. 그 PC방한테 게임 하나, 이제 뭐 리니지 서비스 하는데 월에 20만원 이렇게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월에 20만원 10,000개 하면 월에 20만원 10,000개 하면은 뭐 얼마 매출 나오는 거죠. 실제로는 뭐 월에 20만원 이상 받아냈나 보네요. 몇천억 매출했으니까 월에 연에. PC방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이 겁나 끄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PC방, 그 PC방의 배경에는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벤처, 버블 투자가 많이 욕도 먹었습니다만 이것 통해서 괜찮은 기업도 생겼습니다. 네이버가 초기에 200억 이상의 투자를 받았거든요. 검색 엔진 통해서. 그 힘으로 한 게임도 인수하고 같이 인수하고 그 힘으로 몇 년 버텨가지고 한 게임이 그 다음에 유료화 서비스 성공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검색 엔진 키워드 하나 성공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가 되겠습니다. 네이버에 초기에 몇백억의 투자가 안 갔으면 그 오랜 시간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네이버가 현재처럼 크지 못했을 가능성도 꽤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버블에서 먹튀하고 이상하게 머니게임은 끝났습니다만 몇몇 기업들은 그 버블에 의해서 힘을 얻었던 것이고요. 대표적인 게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넷 강국이 된 이유가 많은 부분들이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이제 산업화는 됐지만 정부와는 빨리 가자라는 고위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을 가장 선도적으로 많이 깐 나라가 됐죠. 그리고 인터넷 플라자라는 것도 정책적으로 많이 드라이브 했습니다. 벤처버블도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것들이 영향이 있었고요. 약간 이제 딴 데로 했는데요. 규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빅토리아 여왕 때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제가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일 텐데요. 1861년대에
뭐 이미 잘 하시는 분 많겠습니다. 네. 차량의 중량은 12톤으로 제한한다. 최고 속도는 16km로 제한한다. 시가지에서는 8km로 제한한다. 1865년도에는 적기율에 교회에서는 6km, 시가지에서는 3km 더 줄었죠. 어쩌고 한다. 이 다음에 또 계속 규제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말과 자동차 같이 이제 혼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빅토리아 여왕이 이런 규제를 냈다는 겁니다.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이런 규제를 냈고, 이게 대표적으로 산업계에 있어서 규제로 인한 산업 경쟁력의 저해 사례로 쓰이고 있는 건데요. 기존에 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기존에 강한 사람들이 이권을 보호하는 형태로 규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기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이권을 보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시대에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타이밍을 놓치고 해외 기업이나 외부 세력에 의해서 안방도 못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말은 쉽습니다만 그런 이제 그 비중을 어떤 게 그거에 해당되는지를 잘 따져가기 쉽지 않은데요. 이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더라도 잘못된 규제에 의해서 산업이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가 산업을 키우기도 하고요. 규제가 산업의 발전을 제한해서 제한만 하면 좋은데 결국은 우리 안방을 다 다른 나라한테 내줄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사실은 승자 독식의 모두를 워낙 많이 끌고 가기 때문에요. 전 세계적으로 1등만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이 되는, 1등만 기억하는 거시기한 세상이 되는 그런 게 더 가소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구글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내수장이 엄청난 나라를 그 로컬에서 충분히 먹더라도 엄청나게 부를 창출해가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미국이나 중국의 서비스에 대항해서 한국이 5천만에 2만 불에 1인당 GDP는 2만 불, 전체 나라는 인구는 5천만 명, 여기서 얼마나 많이 유효경쟁으로 버틸 수 있는지 사실은 우려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거는 놀라운 일인데 앞으로도 이런 회사들이 버텨낼 수 있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한 것들은 우리 모두 한번 오늘부터 고민해야 될 내용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IT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내용이 됐고요. 다시 한번 리뷰하면 우리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애플이고 테크놀로지 측면에서는 구글이고 상거래 측면에서는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물론 페이스북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미국의 세대 3대 메이저에 의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혹은 30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했고요. 특히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가 앞으로도 10년 이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볼 때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또 무자비하게 세상을 바꿔나갈지 놀랍기도 하고 또한 두렵기도 합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제가 전공인 정보보안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보안산업이 사실은 중국, 미국, 이스라엘 다음으로 전 세계 4위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도 왜 우리나라가 또 정보부 산업이 4위까지 됐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인터넷은 어떻게 바뀔 거냐, 해킹이 이렇게 발달한다는데 일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보안에 대한 내용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정보나 자산들이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대부분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뺏기면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 단위의 요즘 공격이 있는 것이고요. 한국에서 보안산업이 발전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첫 번째가 여러분이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가정보원의 영향력입니다. 뭐냐면 국가정보원이 보안 제품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줬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보안 제품이 혹시나 뒷구멍, 개구멍을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취약점이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설계도를 다 국가정보원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야만 인증을 주고 인증을 받아야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만사와 같은 국내 보안업체들은 저희와 상관없습니다. 국가정보원에 소스코드를 주는 거 오케이 라고 말할 텐데요. 시만텍이나 시스코나 메가피나 이런 글로벌 업체들은 한국에 있는 정보기관을 어떻게 알겠고 우리가 소스코드를 다 오픈하느냐 라고 해서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보안 제품은 약간의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요. 보안을 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감청 장비나 정보 수집 장비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관들이 보안 제품들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증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인증제도 때문에 보안산업이 역설적으로 발달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매우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 방화벽이었지만 10년 동안 공공기관에 납품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서 일본에까지는 수출이 될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개떡 같은 제품이었는데 쓸 수 없는 제품이었는데 그걸 10년 동안 국내 공공기관에서 사주니까 자생적으로 성장해서 일본까지는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이나 기타 등등의 이슈 때문에 중국은 방산의 느낌 때문에 정보보안 제품들은 방위산업, 무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나라 걸 못 쓰는 게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폐쇄적인 시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국정원의 이런 인증제도가 국정원이 산업 육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키운 결정적인 효과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K4 인증, 그 다음에 CC 인증. 보안이 우스갯소리로 차세대 유망산업이라고 제가 15년 동안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보안이 장래가 유망해 보이시죠? 근데 저는 이제 장래 유망은 딱 떼고 지금 현재 겁나 돈 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만 15년 동안 장래만 유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장이 커지는 것보다 업체가 생기는 속도가 더 커졌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커졌으나 사람은 더 플레이어가 더 많았기 때문에 개별 업체 입장에서는 언제나 헐벗고 굶주리는 상태가 지속됐는데요. 약간의 특수가 있었던 게 2012년도였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 하니까 개인정보 사고도 있었지만 2011년도 말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법에 의해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정보보호 산업은 그래서 시작은 국정원에 의해서 규제정책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처음에는 매우 미약했으나 그걸 15년 정도 밀어주니까 지금은 글로벌 플레이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이 올라왔다는 것이고요. 하나의 또 변곡점은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규제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도 그렇고 법 때문에 정보보호 투자가 커졌습니다.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역할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언제나 사고를 쳐주기 때문에 북한의 정찰청국에서 한국에 댓글하고 해킹만 한 사람이 3,000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승진도 해야 되고 예산도 지켜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를 원래 안 내면 가만히 무기만 가지고 있고 사고를 안 내면 오히려 더 좋은 걸 수 있습니다만 그럼 조직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이미 옛날 알려진 무기들을 2년에 한 번씩 써봅니다. 그래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작년에 한번 사고 났죠. 올해는 북한에 사고는 없고 내년에 또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한국의 보안 예산이 또 이렇게 들쭉날쭉 하거든요. 보안 사고가 크게 나면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사고 없으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매년 사고를 치면 한국의 보안 수준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경내에 한 번씩 사고를 내지 않은가 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특히나 일어나고 있고요. 그 비대칭 전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게 해킹인데요. 우리 이지스함이 1조 원이고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1,000억인데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경제력이 30배, 40배 차이 나니까 절대로 그런 거대 전력으로는 북한이 한국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비도 안 나올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비대칭 전력을 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사이버 해킹인데 해킹은 좋은 건 뭐냐면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이나 하면은 한국인의 보편 타당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판단력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작극했다고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이버 테러는 테러를 하고 난 다음에도 국론을 불려시킬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가 되겠습니다. 테러하고 난 다음에 국가정보원이나 정부에서 북한의 소용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한테 이걸 북한의 소용이라는 게 맞겠습니까? 절반도 손을 안 들거나 절반 조금 더 이상만 손이 들고 나머지는 왜 잘 모르면 맨날 북한이라고 하냐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비대칭 전력으로서 잘 써먹고 있는 게 사이버 해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인프라, 특히나 세계 최고의 온라인 뱅킹 인프라가 한국의 해킹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커들이 한국을 타겟팅하는 게 돈이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제 대포 통장을 통해서 하여튼 해킹하는 그룹이 있고 대포 통장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대포 통장에 돈을 뽑는 사람이 있고 다단계로 이제 직무 분화가 돼 있어서요. 이렇게 이 산업도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온라인 뱅킹이 24시간 되는 나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서부은행에서 동부은행까지 계좌 이체하는데 하루 이상 걸린 동일한 은행이 아니면 다른 은행끼리 이기종 은행끼리 계좌 이체 하루 이상 걸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4시간 동안 모든 은행이 온라인 뱅킹이 가능한 나라 인프라 거의 유일하게 한국이 되겠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해킹 시도도 세계 최고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죠. 온라인 뱅킹도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도 세계 최고로 발달했기 때문에 게임 아이템이 또 돈이 많이 되는 건데요. 아이템베이라는 그런 회사가 이제 1년에 거래액이 조 단위가 넘나는데요. 사실은 보안 산업 자체가 아직은 IT 보안 산업은 조 단위가 안 된다고 하니까 놀라운 규모죠.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1년에 몇 조 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0.1%라도 자기가 먹었으면 엄청난 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 특히 아이템 거래 관련돼서 해킹의 중요한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 한국이 세계 최고인 것이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이나 해킹도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해킹 잘하더라도 대학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자생적인 해커들이 많이 생기는 게 부모들이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저는 이거 가지고 대학교 갈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요즘에 옛날과 달리 옛날에는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포항공대나 이런 출신 해커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정말로 미국처럼 10살 때부터 8살부터 컴퓨터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독학해서 해킹 기술이 세계 최고로 올라간 그런 어린 고등학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이런 이제 친구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계적 해킹 대회에서도 상위권에 입사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킹 이거 약간은 이제 저의 개인적인 뷰인데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고 해킹이 발달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두렵습니다.
인터넷 자체가 순간적으로 마비되는 가능성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고요. 이 인터넷을 마비하기 위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동원돼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수십 명, 수백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의도라는 게 나라 정도 단위에서의 의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라는 건데, 지금 언제라도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혹은 몇백 명이 모여서 인터넷을 한번 우리나라 인터넷을 마비시켜보자. 물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깜빵하겠지만 그런 현행법에 대한 리스크, 내가 깜빵할 거라는 위험성만 배제한다면 지금도 충분히 우리나라 인터넷 마비시킬 수 있는 거가 가능합니다. 몇십 명만 모이면. 나라 단위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제로데이 어택이라는 게 있는데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는 뭐냐면, 취약점이라는 게 발견되고 난 다음에 취약점을 공격하는 그 무기가 발생되는 기간이 바로 당일이라는 겁니다. 취약점이 발견되고 취약점을 공격하는 무기가 생겨나는 기간이 옛날에는 3개월, 6개월인데 요즘에는 바로 당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하루도 안 걸린다. 이게 제로데이라는 말인데요. 제로데이 어택이라는 것이 증가됐는데, 그 말은 뭐냐면 취약점이 발견되고 그 취약점을 내가 보완하는 시간을 못 본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취약점이 나오고 취약점을 공격하는 코드가 3개월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걸 만들어서 빨리 배포하면은 공격하는 무기가 나오기 전에 내가 다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취약점이 발견되고 공격하는 게 무기가 나오는 시간이 바로 당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내가 먼저 나가면 딴 사람이 당황한 다음에 알려지고 빨리 그걸 조치하고 내가 한 100번째로 공격당하면 막을 수 있는데 내가 첫 번째로 공격당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로데이 해킹 툴이라는 거는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가 제로데이 해킹 툴을 만들었으면 프랑스의 모 기관은 그런 것만 한 몇 억에 산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판매한 데는 전 세계의 정보기관이죠. 특정한 어떤 사람을 딱 타겟팅해서 공격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핀포인트 어택이라는 게 뭐냐면, 한 사람만 타겟팅해서 너만 딱 잡겠어. 제로데이 해킹 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제로데이 해킹 툴이 상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걸 준다고 하면 내가 밤을 새고 그런 걸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것이 커넥트 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무인 자동차 좋긴 합니다만, IT라는 사람들은 모든 거는 해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내 PC가 날아가서 인터넷이 안 되는 거하고, 데이터가 날아가서 안 되는 거하고, 내 자동차가 갑자기 핸들에 조작이 안 돼가 딴 데로 가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다 머지가 되고 있는데, 흡수가 되고 있다는데, 그건 사실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국이 훨씬 더 사이버 공격이 안전한 것이죠. 모든 것을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선진국 기술을 한 방에 훅갈 수 있는 전력망이나 원자력 발전이나 금융이나 이런 항만이나 항공 같은 게 한순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이아드 4에 파이어 세일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현실을 압도한다는 느낌, 영화가 현실을 예지하고 끌고 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이아드가 무려 7, 8년 전에 나온다는데, 4가 거기에서 이미 기관 시스템에 대해서 금융, 항만, 교통, 발전소 이런 거를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공각기동대는 맨 마지막 장면이 어디로 갈 건가? 이 광활한 네트워크에서 이런 말이 있죠. 네트워크 연결됐으면 어딘지 가서 그걸 장악할 수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터미네이터 3의 스카이넷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 스카이넷이 있는데, 스카이넷이 계속 현실화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을 또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공지능의 발달이 세져가지고요. 최근에 튜링 테스트라는 거를 64년 만에 처음으로 15세 대상으로 해서 통과가 됐다는데, 튜링 테스트가 뭐냐면 상대방이 있는데 그 사람이 컴퓨터인지 아닌지 내가 헷갈리면 통과한 겁니다.
내가 텍스트 기반으로 쳐가지고요. 너 밥 먹었니? 그럼 상대방이 밥 먹었어. 넌 어때? 이렇게 대화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상대방이 15세 중학생 정도라고 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중학생이라 정도 15세인데 한 30분 정도 채팅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바보 같은 컴퓨터냐 아니면 사람이냐 네가 분간할 수 있겠냐 했을 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알고 보니 컴퓨터인데 이러면 튜링 테스트가 통과가 된 겁니다. 근데 64년 만에 통과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뭐 30대 뭐 이렇게 20대까지 안 왔지만 약간 중학생 정도 수준에까지는 어느 정도 근접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음성 인식하고 그 안면 인식, 얼굴 인식이라는 게 자동화돼서 사람 수준까지 오면 전 인류적인 재앙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것도 있는데요. 독재 정권이나 군사적으로 잘못 활용되면 사람들을 엄청나게 탄압할 수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CCTV가 많은데 그 CCTV와 국가적 단위의 통제가 결합되면 상상할 수 없는 거가 되고 인공지능이 잘못이면 스카이넷이 될 수 있고 너무 뭐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언제나 걱정하고 대비하고 고려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론 같은 게 무인 공격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는 게 매우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 드론이 잘못 뚝당해서 인공지능에 좌우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긴 하고요. 그래서 보안이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네트워크화 시키는 것이 반드시 이게 좋은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이런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커넥트 된다는 것이 꼭 인류의 입장에서는 좋은 미래만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우리 영화 터미네이터가 옛날에는 웃으면서 봤는데 알면 알수록 계속 현실화되는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보안들 고요. 보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암호화에 대해서 정가의 보도처럼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암호화를 하면 해킹되더라도 암호화됐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현실은 해커들은 대부분 복호화 권한까지도 획득해서 침입을 합니다. 암호화되어 있더라도 복호화 권한이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건데요. 복호화 권한을 다 획득한 상태에서 해킹이 되기 때문에 암호화 자체가 큰 보호 조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고는 외부에 있는 해커에 일어나는 경우가 횟수는 훨씬 더 많은데요. 실제로 임팩트는 내부자에 의한 사고가 훨씬 더 임팩트가 큽니다. 해커는 횟수는 많을지 몰라도 대부분 홈페이지나 중요한 게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상처를 주지 못하고요. 내부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회사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정가의 보도처럼 생각하는데요. 바이러스는 이미 알려진 거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데 알려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제로데이 어택 같은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바이러스라는 거는 이미 딴 곳에서 당한 거를 다시 당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원래부터 내가 맨 처음 공격 왔을 때는 막아주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맨 처음 나를 찌르는 공격들이 바이러스가 변종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잘못 때려잡으면 큰일이거든요. 멀쩡한 파일인데 바이러스라고 때려박으면 시스템이 안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으로 바이러스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반영하더라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맹신,
바이러스는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만 바이러스의 맹신도 또한 위험한 일이죠. 시만텍의 그 CTO가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이즈 데드라는 그런 칼럼 썼습니다. 전 세계 바이러스 업체 1위 시만텍의 CTO 기술 책임자가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은 끝난다, 끝장났다 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필요 없다는 의미보다는 바이러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라는 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보안은 운영이 중요하다는 얘기 되겠고, 우리 100% 보안이라는 말은 원래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가 원래 창과 방패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창이 있고 끊임없이 그걸 막는 방패가 있는 것이죠. 서로 간에 진화하는 것이고요. 아쉽게도 창이 먼저 나오는 거죠. 창이 있어야 방패가 생기는 거니까. 그 순간에서는 현재 나와 알려져 있는 창은 내가 막았는데 새로 나온 창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보안의 그 KPI, 성과 측정 지표가 보안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예를 들면 경찰을 생각해 보면 경찰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한테 요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찰한테는 인구 10만 명당 강도, 살인, 강간과 같은 특수범죄가 발생되는 건수가 얼마 이하로 통제하고, 그런 강력범죄가 검거일이 얼마 이상 통제하고, 이런 형태로 KPI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보안도 마찬가지로 100% 보안이라는 거 있었고, 회사 전체를 다 뒤흔드는 큰 보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얼마나 분산을 잘 시키고 대응을 잘했느냐라는 거 하고요.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추적해서 누가 있는지 밝혀낼 수 있느냐, 이런 것으로 목표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보안, 100% 보안, 사전 보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류 역사가 삶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는, 범죄와의 전쟁이 언제나 그런 것처럼 사이버 스페이스가 지금보다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제적 이권도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 아이템 거래만 몇 조 원의 시장이 되기 때문에 계속 더 진영적인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맙습니다. 자, 저에게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IT 마인드업 열려라 톡톡 제4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